아무리 고민해봐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도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은 거창한 자아탐색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직업심리학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실제로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한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앞으로도 절대 모를 수도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명쾌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언어에 있어요. 뭐 의사나 변호사, 개발자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로를 고민할 때 이 압축된 단어의 껍데기만 보고 선택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직업을 쇼핑하거든요. 진열대에 놓인 수많은 직업의 명사들을 보면서 전 연봉이 얼마래, 저건 사회적 지위가 어떻대 하며 저울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 인생은 명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살아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뭐 유튜버라는 직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겉으로 보이는 유튜버라는 명사는 좀 화려해 보이죠. 자유로운 시간, 많은 수익, 사람들의 관심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죠. 하지만 그 명사의 껍데기를 벗기고 실제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을 동사로 쪼개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매일 아침 소재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진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카메라를 보고 혼자 떠든다. 조회수가 떨어지면 불안해한다. 이 치열하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동사들의 반복이 바로 유튜버라는 직업의 실체인 거죠.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비단 유튜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그래요. 뭐 예전에 잠깐 붐이 일어났던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개발자라는 명사 뒤에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거북목이 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와 싸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 이런 고단한 동사들이 숨어 있어요. 카페 사장님도 똑같죠. 진상 손님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는다. 매출을 걱정한다. 이런 동사들이 있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건 내가 어떤 명함을 갖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떤 행동을 하며 보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동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연봉이 높은 개발자라도 하루 종일 모니터와 씨름하는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혼자서 깊이 파고들고 분석한다라는 동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영업직은 고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사회적인 시선이 만들어낸 명사들의 위계 질서는 잠시 잊으시고 나의 일상이 채우고 있는 동사들을 관찰해야 하는 거죠. 나는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 희열을 느끼나? 나는 뭔가를 뜯어고치고 개선할 때 눈이 반짝이나? 이렇게 동사 단위로 나를 파악하기 시작하면 직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직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명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지만 동사는 내가 직접 체험해야 하는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겨요. 동사로 생각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막상 나를 돌이켜보면 딱히 좋아하는 동사가 없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동사라고 해봐야 뭐 유튜브를 본다, 게임을 한다, 맛있는 걸 먹는다 이렇게 뭔가 소비적인 행동밖에 없는데 이걸로 무슨 직업을 삼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우린 여기서 또 한 번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쾌락과 열정을 떠올리거든요. 가슴이 뛰고 도파민이 솟구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영화 같은 몰입의 순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동사는 그런 쾌락의 영역에 있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제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는 명사가 아닌 동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그 동사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겠죠. 근데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방법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그냥 방법만 빨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말미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했으니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되고요. 아직 안 넘어가신 분들은 먼저 알아야 할 기준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좋아함이란 단어를 재정해야 한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아하는 감정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도파민의 작용에 가까워요.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짜릿함이나 뭐 예상치 못한 보상을 얻었을 때 흥분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도파민은 지속성이 너무 짧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조금씩 물리죠. 자, 근데 내가 할 일이나 직업이란 건 기본적으로 장기전이잖아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을 반복해야 하는 거죠. 도파민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만으로는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좋아하는 일로 직업을 삼았다가 취미가 이제 일이 되어버리니까 싫어지고 결국 퇴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 쾌락의 영역이 아니라 고통의 영역이 있다고 봐요. 사람은 저마다 고통을 느끼는 센서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거나 심지어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의 실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재능이란 건 단순히 남들보다 결과물을 잘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기까지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남들보다 덜 힘들게 견디는
견뎌내는 그 힘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계획 짜는 걸 귀찮아해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비교하고 동선을 짜는 그 과정 자체를 일종의 노동으로 느끼죠. 그런데 그 중에는 파워 J들이 있죠. 유독 엑셀을 켜고 분 단위로 계획표를 짜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물론 이분들도 그 과정을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보다 이런 고통의 역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엑셀에 딱딱 맞춰놓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냈을 때 머릿속이 맑아지고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꼼꼼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라는 고통을 견디는 역치가 남들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조직 운영을 할 때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요. 마케터나 디자이너가 있다고 하면 단순히 마케팅이나 디자인을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새로운 툴을 배우고 익히는 걸 잘 견디네. 또 이 사람은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에도 잘 버티네. 이렇게 마케팅이나 디자인 같은 명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동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조직의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명사는 껍데기일 뿐이고 일의 본질은 결국 그 사람이 매 순간 행하는 동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포착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직업적 DNA가 숨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직업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죠. 누군가는 정리가 안 돼서 고통받고 누군가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통을 받아요. 만약 여러분이 정리하는 고통을 남들보다 잘 견딘다면 컨설턴트나 기획자가 될 자질이 있는 것이고, 정보 분석의 고통을 잘 견딘다면 데이터 분석가나 연구원이 될 자질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 뭐 좋아하지? 라는 질문 대신 나 뭘 잘 견디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한 열정은 금방 식지만 타고난 인내심은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줄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소한 행동들 속에 진짜 나에게 맞는 일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 행동들은 겉으로 보기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구조화나 수상화, 분석, 설득, 공감 이런 아주 전문적인 직업적 가치들이 뿌리 내리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 알아야 하는 기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기준은 직업과 나의 정체성의 관계를 바로잡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살짝 아리송하시죠? 아마 앞에서 내가 남들보다 고통을 더 잘 참는 그런 행동을 찾았다고 해도 그게 당장 돈이 되거나 그럴듯한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만의 동사와 고통의 역치를 어렴풋이 알면서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직업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는 강박 때문이거든요. 이 직업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어떡하지? 3년 뒤에 후회하면 그 시간은 다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 직업이란 건 내가 가진 동사를 훈련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라는 걸 알게 돼요. 심리학자 매그 제이는 정체성 자본이란 건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경험이나 기술 그리고 사소한 배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만의 무형 자산을 말해요. 저자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그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체성 자본을 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일이 내 꿈과 100%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쌓은 경험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조금 보태자면 20대 한창일 때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결혼식 축가도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했던 거지 미래를 위해서 정체성 자본을 쌓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간 낭비에 가까운 일이었죠. 근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이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투자 계약을 위해 브리핑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떨리는 순간에 긴장감을 이겨냈던 그 경험이 엄청난 자본이 되어줬어요. 남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고통의 역치가 높았다는 그 지점이 누군가의 앞에서 강연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량으로 치환돼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요. 다만 내가 그것을 인지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분명 이 중에는 나만의 동사를 찾았어도 완전히 거기 딱 맞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직업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수단으로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찾은 동사를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분석하고 검증하는 고통을 잘 찾는다 라는 동사를 찾았어도 그냥 생계를 위해 일반 사무 업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걸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잘하는 전공을 못 살린 거고 시간 낭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남들이 대충 넘기는 서류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흩어진 데이터를 엑셀로 구조화하면서 내가 가진 분석력을 단련하면 어떤가요? 직업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꼭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직장이 내가 가진 핵심 역량을 훈련시킬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쌓인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나중에 진짜 기회를 만나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그동안 쌓아둔 정체성 자본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완벽한 직업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만의 동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정체성 자본을 쌓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건 완벽한 직업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예요. 직업의 세계는 냉정해서 직접 부딪혀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변수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빠른 시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거죠. 모든 경험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고 그 데이터가 쌓일수록 우리는 정답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기준을 다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좋아한다는 것의 기준을 얼마나 남들보다 고통을 잘 견디냐로 재정의했고, 두 번째는 직업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지 말고 나만의 동사를 훈련할 수단으로 여긴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보면 구독이라고 적힌 한글 글씨가 있거든요. 엄지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그게 버튼이 눌러져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하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3단계 프로세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나의 과거 기록을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꿈을 찾을 때 미래를 상상해요. 하지만 진짜 힌트는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온 과거의 데이터에 있어요. 지난 한 달간의 카드 명세서와 유튜브 시청 기록,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카톡 대화를 쭉 훑어보세요. 내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남들보다 고통을 더 잘 참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요. 내가 신나서 떠들 때 어떤 주제였는지, 내가 생필품 말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유튜브 시청 기록에서 우연히 클릭한 영상이 어떤 주제였는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욕망이 숨어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고통의 역치 테스트예요. 채집한 동사들 중에서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요리 유튜브를 본다, 식재료에 돈을 쓴다, 이런 동사를 수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순히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아서 요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재료를 손질하고 불 앞에 서 있는 그 고단한 과정을 즐기는 건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만약 그 과정의 지루함이 견딜만 하다면 요리는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적 씨앗이자 나만의 핵심 동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음식해서 먹는 건 너무 좋은데 요리하는 과정이 귀찮았다면 그건 고통의 역치가 높은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는다는 욕망에 더 가까운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로우 리스크 실험이에요. 내 동사와 고통의 역치를 찾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사표를 내고 이직을 하면 안 되겠죠. 대신 현재 삶을 유지하면서 아주 작게 실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글 쓰는 고통을 잘 견딘다면 퇴근 후에 블로그에 글을 한 번씩 써볼 수 있을 거고, 또 다이어리에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AI를 활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사용 방법을 배워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주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 내가 원래 잘 참아낼 수 있는 고통 안에서 내 동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것이 나만의 역량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과정을 must, can, will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은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느껴야 돼요. 이런 작은 실험들이 모여서 나만의 정체성 자본이 되고, 그 자본이 어느 정도 쌓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직업 또는 직함이라는 간판이 따라오게 되겠죠. 하고 싶은 일이란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찰하고 검증하고 실험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책상 앞에 앉아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3단계를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정답은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동한 과거 데이터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나만의 데이터를 수집해보세요. 그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나다운 사람으로 안내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